자, 폴란드와 독일의 대립.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건설 합의합니다. 독일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죠. 건설이 99% 진행돼서 중단이 불가능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요거 초에 일어났습니다. 요거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합의한 게 7월이거든요. 2월 24일 딱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어요. 러우 전쟁이. 뭐 3개월간 뚜따뚜따 해가지고 전쟁 팍 일으키나 봐? 요즘 전쟁은? 저게 실패해서 그렇지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한 거거든요. 단기간 점령하는 걸로. 이 과정을 있잖아요. 다 무시하고 뭐 나토가 확장해서 그렇다니 뭐 개소리 하면서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저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드스트림 2인가 그게 폭발했죠. 2024년 9월. 그거 수사 문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대통령 권한이 별로 안 세요. 총리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그 총리가 친독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일기 때 트럼프에 동의하고요. 메르켈을 반대하면서 노드스트림2에 반대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도 포함됩니다. 바이든은 이걸 독일에 합의했고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반발해요. 바로 1년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납니다. EU 카르텔, EU는 독일과 프랑스 무기 카르텔로 돌아갑니다. 폴란드는 나토에서 독일과 프랑스 무기 카르텔에 종속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아예 나토에서 한국 무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폴란드는 대통령 권한이 별로 안 센다고 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제 아예 그냥 나토에서 그 칭찬했는데 도널드 투스크 요 총리가 대체로 반발하는 편입니다. 러우 전쟁에서 밝혀진 건 프랑스와 독일은 무기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제조 능력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워라벨 같은 널널한 업무 방식은 납기를 못 맞춰요. 그래서 변압기에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에겐 이게 기회죠. 왜? 지금 전부 자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유럽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무기가 혼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만약 한국이 중국 진영에 간다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쓸까요? 전혀 안 그럴 겁니다. 서유럽의 복지 지출은 한 덩어리라면서 국방비 지출을 줄이면서 동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강요하며 완충지대를 삼은 정책에 가까웠습니다. 저기 밑에 제가 나토에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동유럽은 러시아랑 접경될 위험이 크니까 국방비 지출을 처음에 트럼프 요구하는 거 이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2%씩 하라는 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핑계 삼아 서유럽은 복지 지출을 하면서 EU는 전체적으로 국방비, 나토는 전체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뭐 동유럽을 완충지대 삼아서 자기네들 복지 지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EU 자금으로 우리가 내생적 성장이 필요한데 폴란드에 투자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어는 미국에 의존하고 러시아에 구매를 쓰는데 동유럽을 완충지대로 이렇게 이어지던 게 지금 EU 어처구니 없는 양아치 경제입니다. 나토 구조입니다. 자,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미국의 직접적 선거에 참전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정 정치를 해요. 거기에 유럽의회 정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럽의회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게 외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정당이 유럽의회 정당 소속의 형태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방정부가 각 국가가 되어버렸고 유럽의회가 저기 전체적인 그 중앙정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전체 정치 지형은 좌경화되어 있는데 독일이 거기서 제일 주도권이 있는 곳이죠. 독일은 그 의원 내각제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 인민당과 사회민주동맹 둘이서 헤쳐먹어요. 이걸 방화벽 전략이라고 합니다. 연정 정치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의회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제가 의원 내각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밑에서 올라오는 것 최대한 막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있는 정당에서 거기 계파에서 튀어나오게 돼요. 우리나라 정당이 심심찮게 재창당하고 이러는 게 이 변화와 역동성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생각보다 잘 돌아갈 때는 있잖아요. 그놈이야 하면서 정도의 차이가 되고 우리는 민주적인 위임에 의해서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견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당 180석 이후부터 어떻게 돌아가죠? 뭔가 견제가 없고 총탄핵까지 가능해? 이게 가능해? 탄핵을 30번 해? 왜? 노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놈이 아니게 되었어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저건 위험하다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체 정치 지형은 작용화되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저는 저 인민당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비스마르크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저걸 사회주의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메르켈의 최대우가 저쪽에 속하고 외교적으로는 EU 전체의 친러, 노드스트림, 친유럽주의, 친이슬람, 친난민, 반미의 입장을 취했던 정당입니다. 이게 유럽의 중도 우파에 속해요. 이게 우파예요. 중도 우파. 한국의 좌파 진영이 바라는 게 이겁니다. 전체적인 정치 지형을 극좌로 해서 이 센터를 작용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좌파 우파 갈라먹는 거. 그래서 야 너 좌파다 라고 하면 너랑 다르면 무조건 좌파냐?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하는 소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저 좌파 진영 중에서 우파입니다. 민족주의 우파예요. 근데 너랑 다르면 전부 좌파냐? 아니 나는 우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김누리 교수인데 한국은 독일을 본받아야 하며 수구와 보수의 싸움이다. 보수는 누군데? 우리 진보가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축이 이렇게 유럽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좌파의 영향력을 이제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PC주의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유럽에서는 유럽주의냐 아니면은 주권주의냐 혹은 반유럽주의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받은 게 팬데믹 락다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언론 검열을 통해 가지고 대도 안 한 짓이란 건 이미 다 밝혀졌는데 쓱 조용하게 잊혀졌죠. 국가의 재량권을 빼앗아서 락다운을 선포하고 각 국가의 의도와 달리 의약품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려는 게 팬데믹 협정입니다. 이걸 WHO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국가 숫자로 자원이 많은 국가를 약탈하는 평등주의의 행위죠. 이것도 신좌파들이 원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트럼프는 이걸 거부하고 WHO를 탈퇴했어요. 이게 난민과 연결되었어요. 신좌파식 세계시민주의 혹은 전체 세계의 공산화를 통해서 국가 계급이 소멸할 거라 믿는 사회주의 진영, 뭐 세계정부 이런 거. 그래서 쟤들이 주장하는 게 국가에 대해 애국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애국보수라고 하죠. 근데 이 반대 진영은 뭐냐면 세계가 통일되면 국가와 계급이 소멸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애국심이 없어야 되고 인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는 유럽에서 반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친중 친러라고. 저기서 안 바뀌는 거였어요. 친중은 안 바뀌어요. 이게 한국 좌파가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이어져 있고요. 신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고 여기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라는 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10번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뭐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실현하고 뭐 인류 공동체를 구현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진영끼리 연대하는 걸 목표로 해요. 글로벌 사회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1864년 제1 인터내셔널 이후 좌파들은 국제연대를 하고 있는데 각국 정치에 개입하며 살아왔는데 주권주의자들은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가치를 가진 곳이 서로 영향을 주며 뭉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쪽은 연대를 하는데 그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지원한 곳이 친러 주권주의 자주국가입니다. 이게 트럼프 일기 때와 차이가 있거든요. 일기 때 노드스트림 2를 반대했는데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빼버리면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에요.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 유럽이 위험하게 둘 수도 없어요. 대러 전선에 집중하기 싶고 미국의 목표는 대중 전선에 집중하고 싶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이 자주 국방을 하는 겁니다. AFD는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고 독일의 자체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주권을 중시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죠. 저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군사력은 계속 증대시키는. 이걸 최악을 대비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유용하죠. 중국에 집중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다만 AFD는 친중이기도 하지만 내정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을 추구합니다. 철학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반이민, 반세계화, 경제 우선주의, 기후위기 안 믿어, 그리고 군사 및 안보 자율성. 잘 보면 다자주의 추구하는 메르켈의 친러, 친중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메르켈 역시 친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는 똑같은데 유럽 의회에 대한 관점과 군사력을 증대시키니 많이 이 철학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에서 내정의 방향을 좀 바꿀 뿐이에요. 메르켈 역시 자국 우선주의 하려고 다자주의 추구한 거잖아요. 친이민, 문화적 헤게모니, 환경 제국주의 요렇게 그 내정이 달랐을 뿐. 이 AFD가 원래 저항 정당이었는데 기민당, 사회당, 그 3인당 이게 마르크스 직회거든요. 얘네 둘이 헤쳐먹어요. 제가 의원 내각제 싫어하는 이유가 지네들끼리 헤쳐먹고 그 다음에 뭔가 바뀌나 시키면 지네 개파에서 튀어나와요. 그게 일본의 자민당도 그렇고 유럽도 이렇습니다. 그 방화벽 전선에 막혀가지고 저항 정당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권을 혹은 정당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메르켈의 장기 집권도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지지율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뭐 정치 경쟁자가 된 거죠. 유럽에서 손을 빼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주국방 자유 강조하는 AFD 정권은 유용해요. 반대로 기민당에서도 다른 계파가 올라옵니다. 메르츠.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총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메르츠의 경우에는 반이민 정책, 에너지 정책 비판, 친러인 메르켈에 비해서 반러, 독일의 군사태세 강화를 주장합니다. 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도 좌파 영역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주국방하고 그 다음에 그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도 좌파 영역이죠. 이걸 모두 극우로 지금 모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래요. 기존의 신좌파적인 정책에서 바로 군사력 강화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선 국방비 증액은 친러든 반러든 이루어지니까 상관없어. AFD의 가장 큰 차이는 친러, 반러 그리고 그 국방비 증액 자유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의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메르츠는 유럽주의지만 유럽에서 독일의 실용적인 선택 이걸 바래요. 반면 AFD는 EU 타이틀을 주장한다. 요 차이입니다. 자, 머스크가 독일인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했거든요. AFD에 가서 미국은 되지. 이건 니네들끼리 나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패턴조차도 우리는 괜찮은 민족을 쓸어버렸다. 그 슬라브 놈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미국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의 40%가 독일계에다가 이스라엘 보호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이게 가능하지. 독일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미국은 이거 가능해요. 이걸 독일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보호하는 것도 미국이잖아요. 사실 한국의 극우몰이가 여기서 왔는데 AFD는 공식적으로 나치 찬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파식 독일의 사죄와 죄책감이 과하다는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소수 탈선자는 존재하죠. 이걸 기민당, 사민당에도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정은 AFD를 위헌분자로 낙인 찍었고 저 헌법재판정 독일이 약간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올라가는 게 신분이 정해지는 사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청 저기에 그 청장이 그 기민당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도 결국 기민당에서 너무 심해하다고 쫓겨났는데, 그리고 그 후배들이 쭉 저기 재판청에 있을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민당, 사민당에서 일부 나치 용어나 과도한 사과라고 말을 하면 일부 탈선으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AFD는 뭐예요? 과도한 사과라고 이야기하면 모두 나치즘, 파시즘 찬양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아예 말도 못하게. 이거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이씨 저 친입파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런 경우 누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알 수 있습니다. 심심찮게 누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가. AFD 정치인은요, 공격을 당하고, 언론은 이미 장악돼 있고 공격을 당하고요, 사무실이 몇 번이나 테러 행위를 당해왔습니다. 근데 경찰은 AFD를 적극 압박했지 이런 극자주의자들은 제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이 헌법재판청이 왜 있냐면 이런 극단 분자들을 사전에 감시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겠다, 우리의 자유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명분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AFD를 감시하면서 이런 극자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막지 않았어요. 테러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민당, 사민당은 폭력 테러에서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된 거죠. 이 기민당, 사민당은 폭력 사태에서 멀어졌고 AFD는 방치되었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는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요. 국가 정체성 위주로 가는. 유럽 특성상 유럽 회의주의로 넘어가는데, 이제 유럽 연합에 꼭 있어야 되냐, 유럽 연합을 탈퇴해야 되냐, 우리의 국가 주권 위주로 돌아가야 되냐,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신자파 걸러내기를 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또 정치인도 아니니까 더 부담이 적죠. 근데 한 가지 정확한 현실을 알려주는데, 어차피 러시아와 중국은 선거 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 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개입해서 공식적으로 참전한 거예요.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를 제대로 알려주는 겁니다.